야, 저기 거지 나왔다. 냄새나 저리가. 아이들은 은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잠시 후 은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파. 이 모습을 본 재벌집 도련님이 국수를 들고 울먹이며 뛰어왔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고작 8살인 이 아이는 왜 처음 본 소녀를 보고 엄마라 하며 울먹인 걸까요? 국수 한 그릇이 가져온 이 만남. 두 사람 사이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추적추적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치질 않았어요. 옥탑방 천장 한쪽에는 빗물이 스며든 자국이 손바닥만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벽 아랫목엔 낡은 이불 한 채가 반쯤 거친 채 구겨져 있었고 그 옆으로 연필 몇 자루와 종이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방 한가득 젖은 시멘트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17살 강은별이 눈을 떴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할아버지와 단둘이 폐지와 고무를 주우며 살아가는 소녀였어요. 밤새 뒤척인 탓인지 눈두덩이 무거웠고 빈속이라 명치 쪽이 쓰리게 당겼습니다. 은별은 그냥 일어났어요. 찬장 문을 열었더니 쉰 김치 한 줌이 접시 한쪽에 남아 있었고 쌀통 바닥에 쌀이 손바닥 하나 분량도 채 안 됐습니다. 은별은 거기서 한 박자 멈췄어요.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오늘은 비 오니까 쉬었다 가라. 방구석 쪽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올해 66인 강철우 할아버지였어요. 막일과 고물상 일을 오가며 평생 손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손녀보다 먼저 일어나 앉아 있는 것만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은별은 신발을 신으며 짧게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 더 있어요.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리고 싶었겠지만 오늘 저녁밥 생각을 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방 안에 한숨 소리 하나가 작게 가라앉았어요. 은별은 옥탑 계단을 내려가 골목 한켠에 세워둔 손수레를 끌어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손끝이 금세 시려왔습니다. 손수레를 끌어내다 문득 벽에 시선이 닿았어요. 어느 날 심심할 때 연필로 슥 그어놓은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낡고 거무튀튀한 벽 위에 이상하게 그게 예뻐 보였어요. 은별은 잠깐 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그림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았거든요. 골목을 나서자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편의점 처마 밑에서 또래 아이들이 비를 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은별 쪽을 보더니 낄낄거렸습니다. 야, 저기 거지 나왔다. 한 아이가 길가에 있던 젖은 상자를 발로 툭 찼어요. 주변에선 거지 소녀라고 소문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상자가 빗물에 미끄러지며 은별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은별은 아무 말 없이 그걸 집어들었어요.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부터 숙이고 귀까지 빨개졌겠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없었어요. 부끄러운 것보다 오늘 저녁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너무 일찍 배운 것이었죠. 시장 입구 마트 처마 밑에 상자 묶음이 따로 빼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말없이 깨끗한 박스를 골라뒀는데 마트 아주머니가 은별 형편을 알면서도 모른 척 빼두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아주머니는 안쪽에서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그냥 돌렸습니다. 은별도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서로 그러는 게 낫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스 중에 하얗고 두꺼운 과일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표면이 반듯하고 두께가 딱 좋았습니다. 그림 그리기에 이보다 좋은 건 없었어요. 은별은 그걸 따로 세워 손수레 안쪽에 넣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도 그 부분만큼은 조심히 만졌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몸이었으니까요. 손수레 바퀴가 빗길에서 자꾸 밀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별은 이를 악물었어요. 골목 안쪽에서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멸치를 푹 우려낸 국물 냄새였어요. 뜨겁고 구수한 냄새가 빗속을 타고 은별 코끝으로 왔습니다. 은별은 무심코 걸음이 느려졌어요. 배속이 아프도록 조여들었습니다.
냄새만 맡은 건데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은별은 시선을 내리깔고 손수레를 골목벽에 세웠습니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박스더미가 보였거든요. 비를 덜 맞은 상자가 몇 장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 안에 있던 사람은 박민성과 아들 박현민이었습니다. 박민성은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아들 박현민은 이제 막 8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재벌집 도련님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여린 아이였어요. 세상을 떠난 엄마 최은진을 아직도 마음 깊이 붙잡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살아있을 때 자주 걷던 시장길을 지나는 날이었어요. 현미는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국수집 간판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그 간판 앞에서 엄마 손을 잡고 서 있던 날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아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못 참겠다는 듯 기사에게 말했어요. 기사님, 저 먼저 갈래요. 내려주세요. 오랫동안 박씨. 집안을 모셔온 수행기사가 당황하면서도 얼른 문을 열어줬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셔야 해요. 주차하고 금방 갈게요. 현미는 노란 우비를 입고 흰 우산을 든 채 빗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별이 박스를 집으려고 몸을 숙이다가 눈앞이 핑 돌았어요. 한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 차가운 비바람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은별은 젖은 바닥에 무릎과 손을 짚으며 쓰러졌어요. 옷이 더 무겁게 달라붙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엉겨붙었어요.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안타깝다는 눈빛으로 한번 쳐다봤다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은별은 흐릿한 정신에도 손을 먼저 뻗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박스를 끌어모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젖으면 못 쓴다는 생각이 배고픔보다 먼저였어요. 그러다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숨처럼 본인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배고파. 현민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비에 젖어 쓰러진 소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매와 입술선이 세상을 떠난 엄마 최은진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현미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렸어요. 흰 우산을 든 채 빗속을 뚫고 국수집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이 국수집 할머니는 이 시장 골목에서 수십 년째 국수 한 가지만 팔아온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빨리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어요. 비 맞고 주저앉은 은별을 보자마자 말없이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잠시 뒤 현민이 두 손으로 뜨거운 국수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작은 손으로 잡기엔 그릇이 컸습니다. 자꾸 흔들렸고 국물이 넘칠 듯 출렁였어요. 흰 우산 손잡이는 손목에 걸린 채 덜렁거렸습니다. 현미는 은별 앞에 쪼그려 앉아 우산을 은별 쪽으로 기울이며 그릇을 내밀었어요. 우비 어깨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산만큼은 끝까지 은별 쪽으로만 향했어요. 돈 없어요. 은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미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릇을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은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속이 너무 고팠어요. 결국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지도 모르고 삼켰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국수를 밀어 넣었습니다. 몇 번이나 사례가 들릴 뻔했는데도 멈추지 못했어요. 빗속 골목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낯선 아이가 내민 국수 그릇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현미는 그 모습을 눈도 못 떼고 바라봤어요.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손, 그런데도 그릇만은 절대 놓지 않는 모습이 자꾸 엄마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이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목 안쪽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엄마랑.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현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그 말이 빗속에 떨어졌습니다. 은별은 젓가락을 쥔 채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볼이 젖어 있었는데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은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수집 할머니가 처마 밑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작은 접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담은 접시였어요. 할머니가 은별 앞에 소리 없이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같이 먹어. 맹국수만 먹으면 금방 꺼진다. 은별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젓가락 끝이 김치 쪽으로 향했어요. 한 점 집어 입에 넣었더니 짭조름하고 시큼한 맛이 혀끝을 찔렀습니다.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걸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어요. 현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은별이 먹는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이 손이 무릎 위에 얹혀 있었는데 손가락이 바지를 꼭 쥐었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뒤 주차를 마친 수행기사가 큰 우산을 들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숨을 몰아쉬며 현민을 내려다봤습니다. 도련님, 비다 맞으셨잖아요. 현민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수행기사가 은별 쪽을 힐끗 봤다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옆에 섰습니다. 도련님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낯선 사람 앞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게 처음이었어요. 은별은 국수를 반쯤 먹다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직 그릇에 면이 수북이 남아 있었는데도 손이 안 갔어요. 국수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옥탑방에 혼자 앉아 있을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오늘 아침도 아무것도 못 드셨을 텐데 지금쯤 기침을 참으며 앉아 계실 텐데. 은별은 그 생각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이 그릇 위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현민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나, 왜 안 먹어요? 은별이 잠깐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어요. 집에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요. 현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8살짜리 아이답지 않게 그 말의 무게를 그냥 받아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국수집 할머니가 그 대화를 듣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면을 조금 더 삶는 소리가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 붓는 소리가 났어요. 잠시 뒤 뚜껑 있는 그릇에 국수를 가득 담아 들고 나왔습니다. 은별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들고 가. 비 맞지 말고 얼른 들어가. 은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자기는 반도 못 먹었는데 집에 있는 사람 목까지 챙겨준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은별이 받든 말든 그냥 손에 쥐어줬습니다. 더 이상 사양하라는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현미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 흰 우산을 다시 은별 쪽으로 더 기울였습니다. 수행기사가 씌워주는 큰 우산보다 자기 우산이 더 중요하다는 얼굴로요. 은별이 흩어진 박스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젖은 것과 안 젖은 것을 나눠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그중 하얀 과일 박스만큼은 제일 안쪽에 눕혔어요. 현민이 바닥에 떨어진 박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품에 안았어요. 우산을 잡은 손목이 비에 젖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은별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더러워요. 현민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은별이 잠깐 말을 잃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줍냐고 묻는데 이 아이는 그냥 필요한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틀린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듯이요. 현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나, 이름 뭐예요? 은별이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강은별. 현민이 자기 이름도 말했어요. 나는 박현민. 그리고 한 박자 뒤에 덧붙였습니다. 나 기억해요. 농담처럼 가볍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약속을 하는 아이 얼굴이었습니다. 은별은 웃지도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짧게 받았어요. 응. 현민이 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비 오는 날 머리 이렇게 젖었었어요. 은별이 손을 멈췄어요. 자긴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젖은 머리카락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손수레 손잡이를 다시 잡았어요.
수행기사가 이제 가야 한다며 현민을 재촉했습니다. 현민은 은별 손술의 손잡이를 한번 만져봤어요.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어요. 이 누나가 매일 이걸 끌고 다닌다는 게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수행기사가 우산으로 현민을 감싸며 데려가려 했어요. 현민은 걸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별이 손수레를 끌고 골목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발걸음이 느렸어요. 골목 끝에서 은별도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가 아직도 흰 우산을 든 채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은별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민이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진짜 엄마랑 똑같아. 은별은 비오는 언덕길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엔 국수 그릇, 한 손엔 손술의 손잡이였어요. 그릇에서 온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식지 않게 팔로 꼭 안았어요. 빗물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아직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은별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따뜻한 그릇을 더 세게 안고 언덕을 올랐어요. 언덕길은 비가 올 때마다 더 가팔라졌습니다. 빗물이 골목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렸고 은별은 그 물길을 피해가며 손수레를 끌었어요. 한 손엔 손수레, 다른 팔엔 국수 그릇을 꼭 끌어안고 한 발 한 발 올랐습니다. 그릇 밑바닥에서 온기가 팔뚝으로 배어들었어요. 식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머지 박스들은 1층 골목 한켠에 세워둔 손수레에 올려두고 비닐을 꼼꼼히 덮었어요. 비를 맞히면 못 쓰게 될까봐 몇 번이나 돌아보며 올라왔습니다. 그림 그리기 좋은 하얀 과일 박스 2장만큼은 따로 품에 안았어요. 이것만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거든요. 옥탑방 문을 열자 강철우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녀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넘어지면서 튄 흙탕물이 바지 무릎 위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겉옷 어깨는 흠뻑 젖었고 손등에는 바닥을 짚으면서 긁힌 자국이 붉게 올라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수건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빨리 옷부터 갈아입어. 은별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거 먼저 드세요. 국수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뚜껑 위로 김이 조금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강철우 할아버지는 그릇을 받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분명 손녀가 더 굶었을 텐데 자기 먹으라고 내미는 게 가슴을 쳤어요. 너는 먹었냐? 밖에서 먹고 왔어요. 은별이 눈을 피하며 짧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뚜껑을 열었어요. 뜨거운 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멸치 국물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졌어요.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들려다 멈췄습니다. 같이 먹자. 은별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저 아까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잠깐 손녀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그릇 뚜껑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 안쪽에 면을 조금 덜어냈어요. 젓가락으로 국수를 집어 뚜껑에 담고 국물도 조금 부었습니다. 이건 내 거다. 같이 먹어. 은별이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할아버지가 이미 뚜껑을 은별 앞으로 밀어놓은 뒤였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릇에서, 은별은 뚜껑에서 젓가락을 들었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렸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할아버지 목이 움직였습니다. 꿀꺽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왜인지 거기서부터 목이 메었습니다. 누가 준 거냐? 할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은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스를 줍다가 쓰러진 것, 어린아이가 달려가 국수를 사온 것, 비 맞으면서도 우산을 끝까지 자기 쪽으로 기울여 준 것. 그 애가 자기 엄마랑 내가 똑같이 생겼대요. 할아버지는 국수를 먹다 말고 잠깐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은 엄마를 그리워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넘겼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었거든요.
손녀가 쓰러질 만큼 굶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릇을 비웠어요. 은별은 뚜껑에 담긴 국수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속으로 내려가자 오전 내내 쓰리던 명치가 조금 풀렸어요.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밥을 먹고 나서 방 한쪽에 박스를 세워뒀어요. 하얗고 두꺼운 과일 박스였습니다. 표면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봤어요. 꺾이지 않고 단단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도 그 부분만큼은 조심히 만졌어요. 이걸로 뭘 그릴까? 그 생각이 잠깐 스쳤다가 이내 지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박스 더미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은별이 급히 숨기려다 미처 못 숨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전국 청소년 미술 특별전 최종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손녀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눈이 그 이름 위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왜 말 안 했냐?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은별이 아무렇지 않은 척 답했어요. 그냥 된 거예요. 가긴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힘드냐? 은별이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짧게 말했어요. 말해도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짧은 말에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통지서를 들고 있는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종이가 무릎 위에 놓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어요. 딱히 어디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든 것이었죠. 은별은 할아버지 등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방구석에 세워둔 하얀 박스를 봤어요. 손가락으로 선 하나를 살짝 그어봤습니다. 눌러도 꺾이지 않는 질 좋은 박스였어요. 통지서를 봤으면서도 이 박스 하나가 좋다는 게 스스로도 이상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은별은 이불 위에 앉아 목에 걸린 하트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작고 낡은 목걸이였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늘 품에 지니고 있던 것이었는데 떠나면서 은별 목에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은별은 펜던트를 조심히 열었어요. 안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은별이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별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빠는 왜 이걸 그렇게 아꼈을까? 혼잣말이 방 안에 작게 떠돌았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어요. 등을 보이고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펜던트가 어디서 왔는지, 사진 속 두 사람이 누구인지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 뒤 할아버지가 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아래로 시선이 내려갔어요. 낡은 골목 담벼락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철거 예정 안내문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붙어 있던 것인데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이 골목이 사라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방세를 낼 돈도 이사비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무릎 위에 놓인 통지서로 시선이 내려왔어요. 손녀 이름이 적힌 곳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이 아이꿈만은 자기 손에서 꺾이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다가 목 언저리에서 막혔어요. 할아버지는 소리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민성의 집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갓 지은 흰 쌀밥에서 김이 올랐고 된장찌개 뚝배기 안에서는 작은 보글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노릇하게 구운 생선까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상차림이었어요. 그런데 박현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밥그릇 앞에 앉아 있는데 시선이 식탁 어딘가를 향한 채 멈춰 있었어요. 대기업을 이끄는 사람이면서 일찍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박민성이 아이를 한번 봤다가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밥 먹어라. 현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현민 외할머니 김성옥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65인 김성옥 회장은 큰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눈매가 서늘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손자 앞에서만큼은 그날이 조금 무뎌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김성옥 회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현민아, 왜 그러니? 현민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본 누나, 우리 엄마랑 진짜 똑같아요. 박민성의 숟가락이 뚝배기 위에서 멈췄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 최은진이 떠난 뒤로 현민은 가끔 엉뚱한 데서 엄마를 찾곤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뒷모습, 마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다가도 엄마 얘기를 꺼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박민성은 이번에도 그냥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현민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 엄마 눈이랑 입이 완전히 똑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에 식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김성옥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민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냥 그리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또렷하게 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현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쪼르르 방으로 뛰어가더니 잠시 뒤 액자 하나를 두 손으로 들고 나왔어요. 엄마 최은진 사진이었습니다. 현민이 그걸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봐요. 진짜 똑같아요. 박민성이 현민아하고 말리려 했습니다. 현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말리면 금방 고개를 숙이던 아이가 오늘은 사진 옆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김성옥 회장은 사진 속 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최은지는 눈매가 부드럽고 입술선이 또렷한 얼굴이었습니다. 웃을 때 눈끝이 살짝 올라가는 게 특징이었어요. 김성옥 회장은 어제 시장 골목에서 현민이 마주쳤다는 소녀 얼굴을 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단순히 죽은 딸을 그리워하는 아이의 착각이라고 보기엔 현민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현민은 아침 내내 누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수도 못 먹고 쓰러졌어요. 박스 주우러 다녔어요. 비 맞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봐줬어요. 박민성은 아이가 누군가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붙잡고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 이야기를 할 때 말고는 늘 조용하던 아이였거든요. 밥상이 거의 그대로 치워졌습니다. 현민은 끝내 숟가락을 거의 들지 않았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현민은 자기 방에서 한참 나오지 않았어요. 박민성이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종이 위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으로 얼굴 윤곽을 그리고 눈을 그리고 입술선을 조심히 따라 긋고 있었어요. 박민성은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뒤 현민이 그 종이를 들고 나왔어요. 엄마 사진 액자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서툴게 그린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 최은진과 닮은 부분이 있었어요. 눈 모양이었습니다. 박민성은 그걸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민이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말했어요. 엄마가 다시 온 줄 알았어. 그 말에 김성옥 회장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손 위에 얹혀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김성옥 회장은 조용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김성옥 회장 곁에서 일해온 비서 이준혁은 회장이 부르면 어떤 표정인지만 봐도 일의 무게를 먼저 짐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시장 골목에서 현민이 만난 아이 누구인지 알아봐. 이준혁 비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김성옥 회장 얼굴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날이 서 있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오래 억누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준혁 비서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현민은 엄마 방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늘 닫혀있는 문이었습니다. 현민은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어요. 잡았다가 또 놓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지는 못하고 문고리를 쥔 채 작게 혼잣말했어요. 엄마, 나 이상한 누나 만났어. 복도 저쪽에서 박민성이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옥 회장은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최은진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일정하게 났습니다.
김성옥 회장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를 속으로 불렀어요.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 안쪽에서 아주 조용히 불렀어요. 너무 오래전 이름이라 소리를 내기가 무서웠거든요. 소리를 내는 순간 뭔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김성옥 회장은 그냥 눈만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김성옥 회장 집 서재문이 닫혔어요. 이준혁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들고 들어섰습니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밑이 거뭇했지만 걸음은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어요. 김성옥 회장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어젯밤 비가 그친 뒤 흐린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회장은 이준혁 비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준혁 비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소녀 이름은 강은별입니다. 17살이고요. 현재 학교는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어요. 폐지와 박스를 주워 팔며 생활하고 있고 보호자와 둘이 낡은 옥탑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성옥 회장이 그제야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보호자가 누구냐? 이준혁 비서가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강철우. 올해 66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성옥 회장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의자 팔걸이를 짚고 있던 손가락이 안으로 살짝 오그라들었다가 펴졌습니다. 이준혁 비서는 그걸 봤지만 못 본 척했어요. 강철우가 어떤 사람이냐?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는 속도가 아주 조금 느려졌어요. 이준혁 비서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별다른 재산 없이 막일과 고물상 일을 오가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손녀 강은별을 혼자 키워왔고요. 김성옥 회장이 짧게 물었어요. 은별 부모는? 아버지 이름은 강현욱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고요. 강현욱. 김성옥 회장은 그 이름을 듣고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서재 안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일정하게 났습니다. 이준혁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은별이 전국 청소년 미술 특별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인데 참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옥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이준혁 비서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강은별이라는 이름 석자가 합격자 명단 위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이름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서류 마지막 장에는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옥탑 계단, 빗물 자국이 번진 외벽, 골목 한편에 세워진 손수레, 담벼락에 붙은 철거 예정 안내문이었어요. 이준혁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 옥탑방이 있는 골목 전체가 철거 대상입니다. 그 자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성옥 회장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비를 맞고 국수를 먹던 아이가 저런 곳에서 산다는 사실이 사진 한 장 한 장으로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별은 시장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빠른 걸음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몸을 더 바삐 움직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골목을 꺾어 들어가다가 국수집 앞에서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국수를 담아줬던 그 처마 밑이었어요. 은별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때 국수집 할머니가 처마 밑에 나와 있었어요. 왔네.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어제 그 아이 또 왔었다. 너 어딨냐고. 은별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랬어요? 짧게 받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손수레를 끌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고 나서 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은별은 손수레를 끌고 언덕 아래 고물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모아온 박스와 폐지를 팔아야 했거든요. 고물상 입구에서 저울에 박스를 올려놓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눈금을 보면서 혀를 찼어요. 요즘 박스값이 또 떨어졌어.
이거 다 해봤자 얼마 안 된다. 은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나오든 받아야 했거든요. 주인 할아버지가 구겨진 지폐 몇 장을 내밀었어요. 은별은 그걸 받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지폐 몇 장의 얇은 두께가 손바닥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현미는 그날도 밥을 잘 먹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 쪽 방향이었어요. 박민성이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보고 싶어. 현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요? 박민성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성욱 회장은 오후 내내 서재에 있었습니다. 이준혁 비서가 가져온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펼쳤다가 덮었어요. 강철우, 강현욱, 강은별. 새 이름이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걸 볼 때마다 손 안에 서류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회장 자신도 뒤늦게 알아챘어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김성욱 회장이 이준혁 비서를 다시 불렀어요. 강현욱이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전부 알아와. 이준혁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서재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김성욱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쪽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돼서 봉투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회장은 그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건드렸다가 멈췄어요. 봉투 위에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손가락으로 그 먼지를 가만히 닦아냈어요. 봉투 앞면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래전에 쓴 글씨라 잉크가 발해 있었어요. 회장은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읽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는 것이었죠. 손끝이 봉투 위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일까? 서랍이 천천히 닫혔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흐린 구름 사이로 저녁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김성욱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골목길, 빗속 버스 정류장, 낡은 단칸방 창문으로 들어오던 새벽빛. 회장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그냥 두었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이 또렷하고 웃음이 환했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야윈 얼굴이었는데 여자 쪽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뒤로 낡은 담벼락이 보였어요. 회장은 그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35년 전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시절 성욱은 23이었어요. 아버지 김만수 회장은 전국의 식품 공장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섭도록 꼼꼼하고 자존심이 강했으며 딸 하나만큼은 반드시 자기 뜻대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었어요. 성욱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갑갑하게 자랐습니다. 원하는 걸 말하기 전에 아버지 눈치부터 봐야 하는 집이었거든요. 강철우를 처음 만난 건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던 25살 청년이었어요. 허름한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맑았고 비를 맞으면서도 자기 배달 가방 위에 성욱이 들고 있던 책 보따리를 올려 빗물을 막아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성욱은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골목길에서, 시장 어귀에서, 이른 아침 버스 안에서 자꾸 마주쳤어요. 강철우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어도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했어요. 성욱이 먼저 말을 걸었고 철우가 짧게 받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철우는 성욱에게 들꽃 한 다발을 건넸습니다. 길가에서 꺾어온 것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사줬어. 철우가 고개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성옥은 그 꽃을 받아들고 웃었어요. 꽃집 꽃보다 그게 더 좋았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옥 아버지 김만수 회장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신문 배달부와 어울리는 딸이 맞듣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못 만나게 했지만 성옥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성옥이 처음으로 아버지 말을 거스른 일이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성옥은 겁이 났어요. 그런데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우에게 말했더니 철우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옥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우리 같이 살자. 그 말 한마디였어요. 성옥은 그날로 집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단칸방을 얻었어요. 보증금을 겨우 마련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고 겨울엔 바닥이 차가웠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그 방에서 밥을 지어 먹고 아이 이름을 궁리하고 그 나름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성옥이 철우에게 하트 펜던트 목걸이를 건넸어요. 조그맣고 소박한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우리 거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철우가 목걸이를 받아 손에 올려놓고 한참 봤어요. 그리고 목에 걸었습니다. 성옥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철우는 신문 배달을 더 늘렸습니다. 낮에는 공사판 막리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어요. 성옥은 불러오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 옷을 손으로 꿰맸습니다. 서툰 솜씨라 바느질이 삐뚤빼뚤했지만 완성된 아기 양말을 들고 이게 예쁘냐고 묻는 성옥 얼굴이 환했어요. 철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웃었던 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 무렵 성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어요. 철우가 신문 배달을 나간 사이 성옥 혼자 방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철우가 돌아와 보니 성옥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철우는 성옥을 들쳐 업고 뛰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닿아서야 지갑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철우는 손을 떨면서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이고 반복하다가 결국 김만수 회장에게 연락했어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김만수 회장은 1시간도 안 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병원비를 냈고 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우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긴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한참 뒤 김만수 회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철우 앞에 서더니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수술은 잘 됐다. 아이도 살았고. 철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옥이 좀 볼 수 있습니까? 김만수 회장이 짧게 말했어요. 내 딸 앞길 막고 싶지 않으면 아이 데리고 사라져라. 철우가 굳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요? 그래. 아이는 네가 데려가. 그리고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철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건 새벽이었어요. 아기는 작고 가벼웠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철우 손가락 하나를 다 감싸지 못했어요. 철우는 아기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성옥 눈을 닮은 아이였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철우는 병원을 나왔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못 걸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펜던트는 끝내버리지 못했어요. 주머니 속에 넣고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안에서 성옥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흰 천장이었습니다. 옆에 아버지 김만수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성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요? 김만수 회장이 성옥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못 살렸다. 미안하다. 성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철우는요? 김만수 회장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도망갔다. 아이 낳자마자 사라졌어. 성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눈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은 채 이불을 쥐었어요. 손이 하얗게 될 만큼 꽉 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성옥은 아이도 사랑도 잃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재혼을 했고 딸 최은진을 낳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이 늘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성옥은 결국 사람을 시켜 강철우를 찾아보게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도망간 게 맞는지 그 말 하나가 몇 년 동안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한참 뒤 돌아온 말은 짧았습니다. 강철우라는 남자 지방에서 재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돼서 잘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성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자기는 아직도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은 새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가슴 어딘가를 눌렀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건 자기 혼자만 남은 미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성옥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철우에게 쓰던 편지를 꺼냈어요. 처음 만나던 날 버스 정류장 이야기, 들꽃 이야기, 아기 이름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조각이 작아질 때까지 찢었어요. 소리도 없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김성옥 회장은 서재 테이블 위에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참 그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이준혁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현욱 자료 나오는 대로 바로 가져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진 속 젊은 남자 얼굴을 손끝으로 한번 건드렸다가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오래됐어요. 35년이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준혁 비서가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두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어제보다 두꺼웠습니다. 김성옥 회장은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어둡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두 손을 책상 위에 얹은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준혁 비서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어요. 강현욱에 대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회장은 말없이 들었어요. 강현욱은 강철우 씨가 홀로 키운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성인이 된 뒤에는 공사판과 막리를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28배 한 여성을 만나 강은별을 낳았고요. 김성옥 회장이 21번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여성은 은별이 2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갔고 강현욱은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간 질환으로 36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별이 12살 때였고요. 그 이후로 강철우 씨가 손녀를 혼자 맡아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준혁 비서가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강은별이 강현욱의 친딸이라는 사실은 주민등록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김성옥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천천히 내리깔았어요. 테이블 위 서류 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손이 그 위에 올라갔어요. 종이를 잡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건드렸다가 멈췄어요. 강현욱. 죽은 줄만 알고 살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살아서 36해를 버텼다가 결국 딸 하나를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이 서류 한 장 위에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그 종이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준혁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강은별이 있는 옥탑방 골목, 철거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3주 뒤입니다. 해당 골목 전체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강철우 씨와 강은별은 현재 이사비도 새로 들어갈 방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장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이준혁 비서가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낡은 옥탑 계단, 군데군데 금이 간 외벽, 좁은 방 안, 그리고 방 한켠에 세워진 하얀 박스 2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담벼락에 붙은 철거 예정 안내문이 클로즈업돼 있었어요. 김성옥 회장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중 좁은 방 안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방 한켠에 세워진 하얀 박스 2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스 옆에 연필 몇 자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회장은 그 부분을 손끝으로 짚었다가 손을 거뒀습니다. 같은 시각 은별은 골목 어귀 담벼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철거 예정 안내문을 보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 번 읽은 글이었는데 볼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주. 그 숫자가 눈앞에 붙어 있었어요. 은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탑방 쪽 지붕선이 보였어요. 낡고 삐뚤지만 비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자기와 할아버지를 덮어줬던 지붕이었습니다. 은별은 시선을 내리깔고 손수레를 끌었어요. 시장을 돌다가 은별은 가방 안에서 미술 특별전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접었다 펼쳤다 한 탓에 종이 접힌 부분이 얇게 해져 있었어요. 은별 이름이 적힌 곳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접어 가방 안에 넣었어요. 지금은 이걸 볼 때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씩 꺼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스스로도 몰랐어요. 현미는 오후에 골목으로 왔습니다. 노란 우비는 입지 않았어요. 학교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수행기사 박 씨가 골목 입구 쪽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동안 현미는 혼자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박 씨 집안 도련님을 맡아온 수행기사 박 씨는 현민이 혼자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현민 얼굴에 조금씩 표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민은 담벼락 앞에 서서 철거 예정 안내문을 읽었어요. 글자를 더듬더듬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침 골목 안쪽에서 은별이 손수레를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현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누나. 은별이 걸음을 멈췄어요. 현민을 보고 잠깐 멈칫했다가 손수레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또 왔어요? 현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집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은별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안내문 쪽을 봤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현민이 손수레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나 여기 또 올게요.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가볍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우 할아버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종이 한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방세, 이사비, 보증금. 숫자 몇 개를 적어봤어요. 연필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적다가 멈추고를 반복했어요. 결국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들이 맞아 떨어지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창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골목 담벼락에 붙은 안내문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흰 종이가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어요. 그때 은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는지 바로 알아챘어요. 테이블 위 종이와 연필을 봤거든요. 은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안내문을 같이 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말이 없어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이였거든요. 현미는 집에 돌아와 박민성 앞에 섰습니다. 아빠,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요? 박민성이 말없이 아이를 봤어요. 현미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누나 집 없어지면 갈 데가 없잖아요. 박민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현민아,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현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도 안 돼요? 박민성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아이 눈빛이 단순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뭔가를 진짜로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김성옥 회장은 저녁 내내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강현욱 관련 서류와 은별 사진,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회장은 그것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강현욱 서류를 보다가 은별 사진을 보다가 오래된 사진을 봤어요. 그 순서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은별은 강현욱의 친딸이었어요. 강현욱은 자기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은별은? 회장은 그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눈을 감았어요. 눈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받아들이는 중이었거든요. 한참 뒤 회장이 이준혁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내가 직접 갈 거야. 이준혁 비서가 놀란 듯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장이 짧게 답했어요. 그 골목.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도시 불빛이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불빛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저 어딘가 낡은 옥탑방에 자기가 살아있는지도 몰랐던 손녀가 오늘 밤도 차가운 방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회장은 창문 유리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떼었습니다. 그리고 차 키를 집어드는 건 내일로 미뤘어요. 오늘 밤은 이 사실을 혼자 안고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건 알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골목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오래된 세탁 소문에 자물쇠가 채워졌고 골목 어기 구멍가게 아저씨는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빈 방이 하나둘 늘었어요.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마다 창문이 어둡게 닫혀 있었습니다. 동네 공기 자체가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국수집 할머니는 처마 밑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동네도 끝이구나. 은별은 그 말을 지나치면서 들었어요. 듣지 않으려 했는데 귓속으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옥탑방 안에서 강철우 할아버지는 또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제도 적다가 덮었던 그 종이였어요. 연필을 들고 숫자를 써봤습니다. 방세, 이사비, 보증금, 당장 먹고 살 돈. 몇 번을 더해봐도 손에 쥔 것과 맞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접지도 버리지도 않고 그냥 테이블 위에 뒀어요. 은별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 종이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종이를 손으로 살짝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별은 못 본 척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한 잔 따라 할아버지 앞에 뒀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컵을 잡았다가 내려놓았어요. 어떻게든 되겠죠. 은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담담한 목소리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은별은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저렇게 빨리 체념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별은 골목을 나서다가 폐품 수거함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손수레가 꽉 차서 꼼짝 못하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은 분이었어요. 은별은 말없이 손수레 뒤를 잡았습니다. 같이 밀었어요. 한참 밀고 나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고맙다. 너 여기 곧 철거되면 어디 가냐? 은별은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할머니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 끝까지 같이 걸었어요. 은별은 혼자 있을 때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것이었어요. 이미 여러 번 접었다 펼쳐서 종이 면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 위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 같이 들어있는 철거 예정 안내문을 봤습니다. 두 장을 번갈아 보다가 통지서를 다시 접었어요. 나도 한 번쯤은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소리내어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삼켰어요. 그날 밤 강철우 할아버지는 손녀가 잠든 뒤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지서를 꺼냈어요. 손녀 이름이 적힌 곳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자기 손에서 손녀 꿈이 꺾이는 것 같아서 그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통지서를 다시 조심히 접어 가방 안에 넣었어요. 현미는 이날도 골목으로 왔습니다. 교복 차림으로 골목 입구에 서서 철거 예정 안내문을 올려다봤어요. 글자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러다 은별이 손수레를 끌고 나오는 걸 봤어요. 현민이 뛰어갔습니다. 누나. 은별이 손수레를 멈췄어요. 또 왔어요? 응. 누나 집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은별이 안내문 쪽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3주 남았어요. 현민이 손수레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했던 말을 다시 했습니다. 나 여기 또 올게요.
은별은 그 말이 왜인지 이번엔 더 무겁게 들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민이 손수레에서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 그러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무서워요? 은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어요. 응. 한 글자였어요. 근데 현민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수레 손잡이를 한번 꽉 쥐었다가 놨어요. 현민이 집에 돌아와 김성욱 회장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누나 집 없어지면 안 돼요. 회장이 현민을 봤어요. 아이가 어리광을 부리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른처럼 단단한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회장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알아. 현민이 회장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할 수 있잖아요. 회장은 잡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회장은 그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알았다. 그날 밤 김성욱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서재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준혁 비서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차 키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앞 유리에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졌어요. 회장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빗속도로가 흔들리듯 번졌습니다. 회장은 핸들을 잡고 앞을 봤어요. 손이 핸들 위에서 한번 조여들었다가 풀렸습니다. 35년이 지나 처음으로 향하는 방향이었어요. 차가 천천히 골목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김성욱 회장이 모는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앞 유리에 빗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시동을 끄고 잠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핸들 위에 얹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회장이 차 문을 열었어요. 우산을 폈습니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렸어요. 담벼락에는 철거 예정 안내문이 빗물에 젖어 종이 끝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앞을 지나치면서 잠깐 봤다가 걸음을 이었어요. 골목 안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였어요. 비를 맞으며 손수레 위 비닐을 고쳐 덮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닐이라 바람에 자꾸 들렸고 할아버지는 그걸 몇 번이고 다시 눌러줬어요. 그러다 골목 입구 쪽에 서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강철우 할아버지가 손을 멈췄습니다. 비닐 끝을 잡고 있던 손이 그대로 굳었어요. 회장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산 아래서 빗속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머리가 휘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손이 거칠어 보였어요. 그런데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35년 전 새벽 골목을 걷던 그 눈빛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먼저 입을 연 건 김성욱 회장이었습니다. 당신, 나 버린 거 아니었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35년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강철우 할아버지가 비닐에서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나도 당신이 날 버린 줄 알았어. 그 말도 짧았어요. 그런데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가까이 걸어왔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급하게 다가서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그랬어. 아이는 못 살렸고 당신이 도망갔다고. 강철우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나는 당신이 날 포기했다고 들었어. 아기만 데리고 사라지라고. 회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맞춰 나갔어요. 한마디씩 꺼낼 때마다 퍼즐이 맞춰지듯 그날 밤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김만수가 회장에게 한 말, 강철우 할아버지에게 한 말이 완전히 달랐다는 게 드러났어요. 한 사람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거짓말 위에 서 있었던 거였어요. 회장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몇 년 뒤에라도 당신 찾아봤어. 강철우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재혼했다더라. 아이 아빠가 돼서 잘 산다더라.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붙잡고 있었구나 싶어서 못 찾아갔어. 강철우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굳었습니다. 재혼도 세 가정도 없었어요. 평생 혼자였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살았어요. 그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문 하나가 이 사람 발걸음을 막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옆으로 내려왔어요. 주먹이 쥐어졌다가 천천히 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안쪽에서 손수레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은별이 폐지를 싣고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비 맞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손수레 위 폐지 묶음은 젖지 않게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은별은 골목 안쪽에 낯선 차가 서 있고 두 사람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걸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손수레를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은별이 몸을 숙이며 손수레를 잡았는데 그 바람에 목에 걸린 하트 펜던트가 옷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빗물에 젖어 반짝이는 펜던트가 가로등 불빛을 받았습니다. 김성욱 회장 시선이 그 펜던트에 꽂혔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별은 갑자기 낯선 어른이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짧게 답했어요. 아빠 유품이에요. 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성호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네가 내게 준 거다. 회장이 강철우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펜던트를 봤습니다. 은별은 두 사람이 자기 목걸이를 보는 게 이상했어요. 펜던트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가 은별 쪽으로 다가왔어요. 은별아, 그 펜던트 한번 열어봐. 은별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은별이 펜던트를 열었어요.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성욱 회장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한 손으로 골목 담벼락을 짚었습니다. 우산이 기울었어요. 빗물이 어깨 위로 떨어졌지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 자기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강철우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단 하나의 사진이었어요. 펜던트 안에 넣어줬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회장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이름 하나가 나왔어요. 현욱이가. 그리고 멈췄습니다. 목 안쪽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회장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현욱이가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더는 막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회장이 담벼락에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비 맞은 바닥이었지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이렇게 잃고 살았구나.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가 골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죽은 줄만 알고. 내가 이렇게 늦었구나. 강철우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두 손이 옆으로 내려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은별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아빠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골목이 울리도록 우는 사람이 자기 아빠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안에 펜던트를 꽉 쥔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현욱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떠났는지를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비 맞은 골목 한가운데서 35년 진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노란 우비도 교복도 아닌 두꺼운 점퍼 차림의 현민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수행기사 박 씨가 뒤에서 우산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지만 현민은 이미 한참 앞서 있었어요. 현민은 골목 안에 서 있는 네 사람을 보고 걸음을 늦췄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 상황을 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외할머니, 눈을 감고 서 있는 낯선 할아버지, 그리고 펜던트를 쥔 채 굳어있는 은별. 현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별 옆으로 걸어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별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꽉 쥐었어요. 네 사람이 처음으로 한 장면 안에 섰습니다. 빗소리가 골목을 채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김성옥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비에 젖은 은별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강현욱 눈을 닮은 아이였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우리 손녀를 찾으러 왔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빠 잃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내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은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손 안에 펜던트를 더 꽉 쥐었습니다. 뜨거운 게 눈 안쪽에서 올라왔어요. 현민이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골목을 두드렸어요. 비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골목 바닥에 고인 빗물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출렁였어요. 네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도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골목을 채우다가 천천히 작아졌어요. 김성옥 회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회장은 잠깐 그 손을 받다가 잡았습니다. 두 사람 손이 겹쳐졌어요. 할아버지 손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회장 손도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그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펜던트를 아직도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현미는 은별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김성옥 회장이 은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며 은별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비에 젖은 은별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봤어요. 손을 들어 은별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조심히 넘겨줬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많이 힘들었지. 짧은 말이었습니다. 은별은 고개를 숙였어요. 뜨거운 게 눈 안쪽을 눌렀습니다. 꼭 참았어요. 그런데 현민이 잡고 있는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자 결국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회장이 은별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주 가볍게 얹었습니다. 억지로 앉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은별은 그 손의 무게를 느꼈어요. 어깨 위에 닿은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국수집 할머니가 처마 밑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을 한동안 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 처마 밑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들어와. 비 맞지 말고. 국수집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불을 켜자 작은 가게 안이 환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릇이 하나씩 놓였어요. 넷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면을 삶는 소리가 났어요. 뜨거운 김이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멸치 국물 냄새가 퍼졌어요. 강철우 할아버지는 테이블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사람처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35년을 혼자 짊어지고 있던 게 아주 조금 내려간 것이었어요. 현민이 은별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누나, 이번엔 다 먹어요. 은별이 현민을 봤어요. 처음 만났던 날 빗속 골목에서 국수 그릇을 내밀던 얼굴이었습니다. 은별 입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국수 그릇을 하나씩 가져다 놓았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어요. 국수를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꿀꺽 삼키고 나서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번엔 창피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걸려 도착한 자리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김성옥 회장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은별은 천천히 먹었어요.
한 젓가락씩 급하지 않게 먹었습니다. 그릇을 비웠어요. 현민이 그걸 보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성욱 회장이 은별에게 말했습니다. 은별아. 회장이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미술 특별전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이준혁 비서를 통해 따로 구해뒀던 것이었어요. 이거 가도 돼. 이제 내 발목 잡는 건 없어. 은별이 손을 뻗었습니다. 통지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자기 이름이 적힌 곳을 손끝으로 한번 짚었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봤어요. 눈가가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그냥 뒀습니다. 그때 김성욱 회장이 강철우 할아버지 쪽을 봤어요. 철거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골목 개발 사업 내가 관여할 수 있어. 은별이랑 당신이 있을 곳은 내가 마련할게. 할아버지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거든요. 평생 남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그걸 알았어요. 당신한테 베푸는 게 아니야. 내가 35년 동안 못한 걸 지금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이 자리에서 제일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이준혁 비서가 움직였어요. 골목 철거 이후 은별과 강철우 할아버지가 들어갈 곳이 마련됐습니다.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크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바닥이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은별이 처음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을 때 멀리 시장 골목 지붕선이 보였어요. 은별은 그 창문 앞에 서서 한참 바깥을 봤습니다. 강철우 할아버지는 짐을 옮기면서 말이 없었어요. 낡은 손수레에 짐을 싣는데 마지막에 방 한켠에 세워뒀던 하얀 박스 2장을 꺼냈습니다. 은별이 그림 그리려고 아껴뒀던 박스였어요. 할아버지가 그걸 조심히 품에 안았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은별은 새 방 창문 앞에 박스를 세웠어요. 그리고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림을 못 그렸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그 선이 이어졌어요. 한편 김성욱 회장과 강철우 할아버지는 그 뒤로 가끔 만났습니다. 처음엔 은별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데 만남이 거듭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회장이 먼저 왔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비싼데 데려가지 말지. 회장이 메뉴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순두부찌개가 맛있대. 시켜봐. 할아버지가 메뉴판을 받아들었어요. 안경도 없이 눈을 찡그리며 글씨를 읽었습니다. 회장이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어요. 안경 없어. 잃어버렸어.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입끝이 올라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순두부찌개를 먹었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오래전 단칸방에서 같이 밥을 먹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나이는 달랐지만 밥 먹는 자리는 똑같이 조용했어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회장이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시장 근처 지나가는데 차 한잔 할래? 할아버지가 잠깐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어디? 회장이 국수집 옆 작은 찻집 이름을 댔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먼저 왔네. 할 일이 없으니까. 두 사람이 따뜻한 차를 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한참 말없이 차를 마시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별이가 어제 그림 그리다가 밤새웠더라.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림이 뭘 그렸는데? 모르겠어. 보여주질 않아서. 회장이 웃었습니다. 나중에 전시회 가면 보겠지.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그렇겠네. 짧게 받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오래 기다렸던 말을 들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말 친구가 됐습니다.
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기엔 두 사람 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사정을 아는 사람,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어쩌면 그게 더 오래가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회장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회장을 봤습니다. 그럼 뭔데? 회장이 할아버지 눈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 이 나이에 우리 그냥 좋은 사람으로 지내자는 거야. 손녀도 있고 현민이도 있잖아. 앞으로 같이 볼 일이 많을 텐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한참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서로 원망하며 보낸 35년이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은 짧았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국수집 할머니가 그 그릇들을 거두면서 혼잣말했어요. 잘 됐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은별은 새방 창문 앞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얀 박스 위에 선이 이어졌어요. 펜던트가 목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가방 안에 통지서가 들어있었어요. 끊어진 가족의 시간과 이제 막 시작되는 은별의 시간이 함께였습니다.